반갑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좀 어려웠습니까? 어렵진 않았죠. 참 보죠. 여러분 예문을 풀었을 건데 이제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답률 높은 것은 여러분 또 나중에 했을지도 있을 거니까 이제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1번은 정답률이 되게 높습니다. 예, 고소하고 고발은 여러분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옳은 거죠. 그렇죠.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다. 이건 고소 포기인데 고소 포기는 우리 판례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고소 포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소는 유효하다. 옳은 거죠. 2번도 구술 고소 가능하죠.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조서는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2번도 옳은 거죠. 3번에 발언사 불벌죄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의사능력이 있으면. 예, 4번에 여러분 고발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기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발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다시 기소할 때 별도로 또 고발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있어야 한다. 틀렸죠. 자, 2번 정답률이 78%입니다. 좀 떨어졌는데 압수수색 한번 볼까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에 대해서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각 단계의 개별 처분 취소를 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항고 법원으로서는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틀렸죠? 그렇죠? 취소해달라고 한 그 부분의 위법이 중대하다면 이 중대한지 아니란 여러 가지를 종합적 고려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를 취소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니엄벌에 검사가 공소시효 후에 피고 사건에 대해서 소법원 이외에 지방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발받은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하여 수집한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공소시효 후입니다. 자, 공소시효 후 공소시효 이후에는 강제수사가 안 됩니다. 지방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발받은 영장 이것은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디귿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체를 하도록 한 경우 이 혈액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죠. 그렇죠?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됐죠? 우리 긴급 체열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죠. 신체 일부에 현저한 정적이 있고, 그냥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장소 또는 응급실이라면 긴급 체열이 가능한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요.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비열번에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죄수와의 비망록을 증거자료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비망록에 죄수와의 사생활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 절차가 피고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 위반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자, 이미 제출물 압수의 경우에는 피고의 승낙, 영장 필요 없죠. 그렇죠? 물론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 다릅니다. 없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미 제출물 압수의 경우에 피고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해져도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미연번 음란물 유포의 범죄 혐의를 이유로 압수 영장을 발받은 사법경찰관이 주거지를 수색하다가 대마를 발견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현행범인이죠.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했습니다. 다음날 피의자 석방 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압수는 위법합니다. 자, B번 압수의 영장에 기해 범죄 혐의 사실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해서 이미정한 이미지 파일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이후 탐색 목적에 출력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해서 이미 압수를 했죠. 그렇죠? 이제 선별했고 그러니까 이미 현장에서 압수가 끝난 겁니다. 이것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반출한 이후에 탐색 복제 출력할 경우에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관련 있는 정보를 이미 선별했으니까요. 이미 현장에서 압수는 끝난 겁니다. 그다음 3번
3번은 정답률이 되게 높아요. 체포구속 적부심제도. 적부심도 여러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1번 옳고요. 자, 2번도 옳습니다. 3번 피해자 신문조서 고소장 열람 등사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죠. 현재 4번에 심사 청구에 검사가 공소제기한 경우에 피고인의 신문을 갖게 되므로 적부심 청구는 효력이 없다. 그렇지 않죠. 피해자가 적부심을 청구했고 검사가 기소를 해서 피고인이 된 경우에도 적부심 청구는 효력이 있습니다. 적부심 절차를 계속 진행해서 청구할 이유가 있으면 석방 결정을 한다 했죠. 4번은 84입니다. 피해자 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 이것도 뭐 어려운 취재는 아니니까 틀리면 안 됩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해자가 지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근데 피해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은 변호인의 기본권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2번. 검사 또는 사경관은 피해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해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좋은 상담을 보장해야 하고, 법적인 좋은 상담을 위한 변호인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수사 준칙 이야기죠. 옳은 겁니다. 메모 허용해야 한다는 건. 디귿번. 참여한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유하였다면 수사에는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다. 아닙니다. 진술 거부권, 자, 법적인 권리를 고지하고 그리고 진술 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것은, 자, 이것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죠. 그렇죠? 수사에는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열번에 검사 또는 사경관은 피해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의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 조력을 제한할 수 있다. 단순 면담이란 이유로 변호인 참여 조력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수사 준칙이죠. 미연반. 피해자에 대한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한 피해자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개입해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의견 진술은 승인이 필요하죠. 이의 제기는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개입해서 의견 진술하면 틀립니다. 제한 없이 이의 제기 가능하다. 이건 옳죠. 이의 제기는 승인이 필요 없고요. 의견 진술은 승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유롭게 개입해서 의견 진술 이런 거는 틀리고요. 제한 없이 이의 제기 가능하다. 요거는 옳은 지문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지문들도 여러분 기출을 보실 때는 다 나왔던 형태니까요. 자, B번. 검사 또는 사경관은 피해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의 관계 운동,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직권도 됩니다.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수사준칙 이야기니까요. 기억해 주세요. 자, 5번. 검사 사경관 수사에 관한 일반적 수사준칙. 자, 5번은 높네요. 수사준칙인데, 검사 또는 사경관은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 인권 침해, 신고나 그 밖의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옳은 거고요. 검사와 사경관은 공소기 전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되고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사건 관계의 사생활 비밀 보호하고, 자, 옳은 거죠. 그다음 3번에 검사 사경관은 상호 존중하며 수사 공소기 공소유지 협력해야 하고 수사와 공소기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 기소 재판 관련자를 서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옳은 거죠. 자, 검사 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이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재수사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검사와 사경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장과 그리고 경찰관,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장의 협의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검찰청 장 그리고 경찰서 장 이래들의 협의에 따릅니다. 이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 그리고 사경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장 이래들의 협의에 따른다고요. 이게 수사 준칙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암기해 주세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틀렸습니다. 6번 정명력 관련 재검 판례 내용. 자, 기억번에 수사관이 6번은 볼까요? 6번은 이것도 정답이 높습니다. 수사관이 투약 혐의자로부터 채취한 소변과 머리카락을 그의 눈앞에서 밀봉하는 등 인위적 조작이 없음을 담보할 조처 없이 가지고 왔다. 그렇다면 증명력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밀봉을 안 했기 때문에 시료가 바뀔 수 있잖아요. 자, 니은번 직접 증거 아닌 간접 증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 증거로 충분하다. 이거 어떻습니까? 네.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 증황 증거도 보강 증거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보강 증거 자체만으로 유죄를 증명하는 힘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백과 결합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죄 증거로 충분하죠. 디귿번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족한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에 대해서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요, 횡령 및 반환 일시 거래 내용 수사보고 이런 것은 보강 증거가 됩니다. 이 보강 증거는 거의 대부분 다 됩니다. 열번에 피고인이 언로부터 수사한 럼이나 이것도 맨 마지막에요. 보강 증거 되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옳은 지문입니다. 보강 증거 안 되는 것은 자백을 자백으로 보면 못한다 그죠. 그리고 동기를 기재한 서류 이것도 안 되고요. 실적 경합범은 각각 필요하죠. 한 이 정도가 보강 증거 안 되는 그런 판례 군인이니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7번이 정답률이 되게 낮아요. 이게 제일 낮은 것 같은데 7번이 43%입니다. 한번 보죠. 공동피고인에 관한 전반적인 지문들을 다 한번 나열했는데 기억번 형사소송법 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법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렇죠. 피고인의 자백이 있을 때 보강증거 필요합니다. 이때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진술을 말하는 겁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환해서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됐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에 바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또 자,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상호 자백을 하면 그 각각 보강 증거로도 들어갈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을 때 자, 을이 한 진술요. 이거는 첫 번째 피고인의 자백,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갑이 피고인이라 했을 때 자, 을의 자백은 이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되지 않죠. 그게 첫 부분이고요. 자, 을의 진술은 바로 갑의 범죄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게 두 번째 부분이고요. 갑이 한 자백, 을이 한 자백이 있을 때 자, 갑의 자백에 대해서 이것이 보강 증거로 들어갈 수 있고 을이 한 자백에 대해서 자, 갑의 자백이 보강제로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 맨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번은 세 개의 내용을 모아놓은 하나의 지문인데요. 틀린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니은번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 심리된 것일 뿐인 공동피고인,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죠.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쵸, 공범이 아닐 때는 증인의 지위가 있습니다. 따라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설사 피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옳은 겁니다. 자, 여기에 갑과 을이 있는데 이 둘이가 공범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 을은 증인 자, 갑의 범죄에 대해서 제3자니까 증인 적격이 인정돼요. 증인 자격이 있으니까 을은 선서하고 증언한 것만 갑의 범죄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선서 없이 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부정돼요. 자, 니은번 됐죠? 옳은 지문입니다. 디귿번 형사법 3.1조 3항은 검사위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우리 3.1조 3항은요. 그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뿐만 아니라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때도 똑같이 3.1조 3항이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그 공범인 공동피고인 또는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이 아무리 내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죠. 그 다음 비열반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위에 수사기관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 신문조서에 기댄 것과 동일한 내용을 진술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경우 이게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거죠. 그런데 우리 사경 피해자 신문조서는 내용 인정이 요건입니다. 따라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이 진술은 별도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따라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자, 미연번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서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갑과 을이 공범인데 자, 을이 지금 갑이 내가 갑과 같이 범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갑은 실질적인 반대 신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갑이 다 했어 또는 갑하고 내가 같이 범죄를 범했어 라고 했을 때 그 실적인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증인으로 신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마치 을이 증인으로 내려왔다면 검사가 주신문을 하면 자 갑이 범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때 이러면 이제 반대 신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증인으로 신문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갑이 했어 하니까 갑이 반박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증인으로 신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증인 자격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치 피고인 지위에서 자 갑이 했다라고 했을 때 갑이 반대 신문하는 거니까 이렇게 증인으로 신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네. 자, 피고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게 잘못됐네요. 자, 피고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 틀렸습니다. 이 둘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건 상반되지 않건 증거 능력이 인정돼요. 됐죠? 이해 상반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갑과 을이 이해가 상반되건 이해가 상반되지 않건 자, 이 공동피고인이요. 공범일 때 자, 법정 유설의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왜? 실적인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갑과 을 이해관계가 상반되건 상반되지 않건 증거 능력이 인정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이해가 상반되건 상반되지 않건 독립한 증거 능력이 인정돼요. B번. 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증거보전이죠.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자,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또는 공동피고인 관계에 있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B번 옳은 거죠. 그 다음 8번. 자, 8번은 79네요. 위수정은 80은 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기업번에 호텔 투숙객 갑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갑을 강제로 경찰서로 데려와서 체력 요구를 하자 소변검사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 결과물 소변검사 시인서는 증언이 없다. 그렇습니다. 강제로 경찰서에 데리고 갔잖아요. 그럼 이건 위법합니다. 따라서 체류 요구 또한 위법한 거죠. 소변검사 시인서 증언이 없습니다. 미연반.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서 위법한 강제령 상태에서 호흡 측정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한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호흡 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해서 위법한 강제령 상태에서 호흡 측정 결과 이게 높게 나왔어요. 이것을 탄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체열을 요구했지만 아직 위법 상태가 단절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도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옳은 거죠? 디귿번. 수사기관이 갑의 뇌물수수 범행을 범죄 사실로 하여 발받은 압수의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을과 병 사이의 갑과 무관한 별개의 뇌물수수에 대한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을 발견한 경우에 이 별도 압수 영장을 발받지 않더라도 위 녹음 파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습니다. 자, 별도 영장이 필요하죠. 그 다음 2번. 검사가 갑을 긴급 체포하여 조사 중 갑의 친구인 변호사 A가 갑의 변호인이 되기 위해서 검사에게 접견 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변호인 스님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검사 작성 갑에 대한 피해자 심조서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쵸? 변호인 대리는 자잖아요. 따라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 대리는 자에 대한 접견 이것을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옳은 거죠. 자, 미연번.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되어 있던 A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했습니다. 자, 이것은 녹음을 지시한 거죠. 따라서 동의를 해도 증거로 못합니다. 위수정은 동의 대상이 안 되니까요. 자, 9번. 자, 9번은 80이네요. 탄핵 증거인데 80. 증거 동의가 나와서 이 차이는 탄핵 증거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 증거. 자, 볼게요. 자, 1번에 318조 2 제2항에 따른 영상 녹화물 탄핵 증거로서의 사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나 영상 녹화물의 재생은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고 자,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 신청하게 해야 한다. 우리
탄핵 증거 사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영상 녹화물 재생은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고 영상 녹화물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그 직권이나 이게 틀렸죠?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되고 기억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자에게만 이를 재생 신청해야 한다. 이 뒷부분은 맞아요. 그니 법원의 직권이 아니고요.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래 틀렸고요. 좀 어려웠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사를 거칠 필요는 없는 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해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까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틀렸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탄핵 증거의 경우에도 상대방도 방어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탄핵 증거를 가지고 진술의 어느 부분을 탄핵하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 3번.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 부인을 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검사가 증거 제출 당시 탄핵 증거란 입증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 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조사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여러분, 탄핵 증거는 엄격한 증거 능력과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해야 돼요.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엄격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자, 4번. 사법경찰이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력이 없죠. 근데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임의성이 있다면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이게 탄핵 증거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고요.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증거라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죠. 이것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깨는 증거가 탄핵 증거입니다. 따라서 내용 부인하면 피해자 신문조서 증거력이 부정되죠.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문이니까 탄핵 증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0번. 자, 1심에서 간이공판에 의한 상당하다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1심에서 증거조사 끝났다는 겁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해도 1심에서 이미 증거 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습니다. 증거 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1심에서 증거 있는 증거조사를 마쳤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경찰이 피고인 아닌 제3자를 사실상 강제 연행해서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위 제3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로부터 자수서를 받은 경우, 자, 제3자를 사실상 강제 연행했다는 겁니다. 불법 체포했다는 거고 제3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로부터 자수서를 받았다. 위법수사죠. 따라서 진술증거,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력이 없고요. 이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당연합니다. 제3자를 위법하게 수사해서 확보한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도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꼭 피고인을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만 증거력이 부정된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3자에게 위법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도 피고인의 범죄에 증거력이 부정되는 겁니다. 3번. 수사기관의 피고인 2018년 5월경 피해자 갑 여성이고요. 10세입니다. 저지른 간음, 유인, 미수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행과 관련하여 압수 영장을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디테일 정보 분석 결과 피고인이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그렇게 시간적인 간격이 많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다른 피해자 을요 12세고 병 10살입니다. 저지른 간음, 유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범행에 관한 추가 자료들이 획득이 되었습니다. 위 추가 자료들은 피고인 을병 등에 대한 범행에 관해서 유죄 인정의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쵸? 관련 있는 범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쵸? 영장을 가지고 압수한 그 결과를 어디까지 증거로 쓸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관련 있는 범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다 했죠. 관련 있는 범죄. 이거는 관련 있는 범죄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에 제3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 연수를 감으로 사례비를 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알선 수재에 있어서 알선 수재 전문 증거에 해당하므로 알선 수재 전문 증거 아니죠.
알선 수재에 있어서 제3자가 피원으로부터 건축화 담당 공무원이 외국 연수를 감으로 사례비 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는 것은 알선 수재에 있어서 그 진술 존재 자체가 증거로 쓰이는 거니까요. 전문 증거가 아니죠. 피원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3.1조 내지 3.26조에 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원본 증거니까요. 점업식 예외를 통과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자, 이 진술의 그 존재 자체가 지금 알선 수재니까요. 이건 원본 증거입니다. 전문 증거의 증거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번은 71%네요. 자, 보험 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서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 진료 적정성 의견입니다. 자, 이것은 3.15조 3호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뭐 3.15조의 제일 중요한 판례죠. 자, 이번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 불안감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한 행위, 그 문자 정보는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무법칙이 적용되지는 않죠. 문자 메시지 2개 딱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방금 이 문자 메시지는 전문 증거 아니고요.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한 내용을 아버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건 전문 증거가 된다 했죠. 자, 3번 체포구속인 적견부는 뭐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이게 3.15조 안 되고요. 또 탄핵 증거 안 됩니다. 당연히 증거로 인정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옳은 거죠. 그 다음 4번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이의 공범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 또는 개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장성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3.1조 사항이 적용된다? 아닙니다. 자, 양벌 규정이요? 공범관계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공범은 물론 아니죠. 공범관계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3.1.2조 3항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신문조서 있죠.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자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 이 둘 다 똑같이 3항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3.1조 4항 틀렸습니다.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필요적 공범 말이죠. 필요적 공범, 즉 대항범 말이죠. 이것도 뭔데? 3.1.2조 3항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피해자 신문조서 공범인, 자, 공범자나 공동피고인도 3.1.2조 3항이죠. 양벌 규정 3.1.2조 3항입니다. 필요적 공범 3.1.2조 3항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거예요. 자, 다음 사례 12번은 67%입니다. 가번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 되게 중요한 사안이고요. 반드시 깨고 있어야 됩니다. 촬영하는 을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른 후에 주위 사람들과 합세하여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이후 출동한 사경관 병에게 인계했고, 병은 인계받은 을로부터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 영치했고, 사후에 압수영장을 받지 않았고, 상관없죠. 이미 제출물 압수는 영장이 필요 없고요. 사후영장 요하지 않으니까. 한편 갑은 병의 요청으로 인근 지하철 수사대 사무실에 가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자필 진술서, 이거는 진술 조서가 되는 거죠. 병에게 제출했고, 이후 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나 갑의 소재 불명으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자, 검사는 갑의 진술서와 을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했고, 자, 1번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는 위법수입 증거로서 틀렸죠. 이미 제출물 압수니까요. 위법수입 증거는 아닙니다. 갑이 소재 불명이라 하더라도 공판기일에 병이 출석해서 갑의 진술서 작성 사실에 대한 진정 성립을 인정하면, 갑이 소재 불명이라 하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병이 출석해서 갑의 진술 작성 사실에 대해서 진정 성립 인정하면 갑의 진술서의 증거는 인정된다. 아니죠. 소재 불명이면 이것은 갑이 소재 불명이라 하더라도 갑은 출근길 지하철 위에 여성 소재 불명이면 3.1.4조를 통해 증거로 인정되는 겁니다. 여기 병이 출석해서 갑의 진술 작성 사실에 대해서 진정 성립 인정한다. 아니죠. 진정 성립은 작성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작성자인 갑이 소재 불명이라 했죠. 그러면 3.1.4조를 통해서 증거로 인정돼요. 자, 3번에 갑이 소재 불명이므로 갑의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하에 작성해서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로 인정된다. 이게 맞죠. 뭔데요? 3.1.4조입니다. 3.1.4조는 필요성과 특신 상태가 요건이죠. 특신 상태. 지금 소재 불명이니까 필요성 인정되고요. 우리 3.1.4조는 필요성과 특신 상태인데 필요성이
진술을 요하는 자의 사질 외소준입니다. 사망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갑이 소재불명이니까 필요성 통과. 그 다음 특신 상태가 있으면 증거력 인정되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처럼 가야 되는 거죠. 4번에 위 3의 특신 상태는 그래야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족하다? 아닙니다. 특신 상태는 증명이 필요해요. 증명이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이죠. 67%인데 이거 조금 더 분발해 보세요. 자, 이제 2회. 자, 고소. 이 고소는 조금 떨어졌네요. 자, 79%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1심 법원이 반의사 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소촉특례법 그나마 고소해서 어려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 1심에서 공기판 떨어지고요. 그리고 자, 여기 한번 읽어가면서 해볼까요? 1심 법원이 반의사 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소촉특례법 23조에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촉특례법 23조 2에 따라서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면 배달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옳은 거죠. 여러분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래요. 이거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요거 이제 재심을 청구했다는 거죠. 재심을. 그러면 재심은 유죄가 확정된 그 신것부터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그리고 재심을 청구해서 다시 1심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고 했을 때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가? 예, 가능합니다. 원래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하는 거죠.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더 이상 못합니다. 예,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재심을 청구했다는 거죠. 재심의 1심에서는 반의사 불벌죄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친고죄라면 고소 취소도 가능한 겁니다. 예, 기억해 두세요. 만약에 항소권 회복 청구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7일 지나면 확정이 되는데 항소권 회복 청구하면서 항소를 제기하면 2심으로 올라갑니다. 2심에서는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를 못하죠. 친고죄의 고소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항소권 회복 청구하면서 항소 제기해서 2심으로 올라간 사안과 재심으로 가는 사안을 구분해서 여러분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2번.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해서 공소를 제기한 경우 가능하죠. 비친고죄로 고소해도 얼마든지 친고죄로 구성해서 기소 가능합니다. 이때 친고죄는 고소가 수송 요건이니까 이 수송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이미 고소 취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당의 피고인도 지금 고소가 취소된 상태죠. 따라서 법원은 어떤 재판합니까?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해요. 그러니까 피고인에게도 미치죠. 미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반드시 논리 전개는 이해를 하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3번.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고 자, 이런 고소는 적법한 고소가 아닙니다. 친고죄 공범은 한 놈이거든요. 주관적 불가분. 일부는 처벌하고 일부는 처벌하지 말라는 고소는 적법한 고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처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법원은 결국은 고소 취소는 공범 전체에 대한 취소니까 공소기각 판결이 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4번에 조세문 처벌법에 의한 고발이 있어서 즉고발 사건입니다.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자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해서 개별적 논의한다. 자, 옳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세요. 양벌 규정 이게 나왔을 때 이 친고죄가 나오고 양벌 규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죠. 양벌 규정을 그냥 공범이라고 생각해 버리세요. 알겠죠? 우리 수송에서는 공범이라 생각해 버리세요. 공범이라 생각해 버리면 뭐 쉽게 풀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조금 전에 했던 피해자 신문조서도 공범은 아니지만 공범에 준해서 똑같이 사망에 적용된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공범이라 놓고서 이제 본다면 어떻습니까? 조세벌 처벌법은 즉고발 사건이죠. 즉고발 사건은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각각 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친고죄로 바뀌면 어떻습니까? 행위자를 고소했다면 양벌 규정에 처벌받는 자에 대해서 별도로 고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요.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체포. 2번은 77이네요. 체포인데. 자,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에 따른 무전일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수 상태를 보아서 자, 이건 어떻습니까? 준행행법인이죠. 이거 하나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1km나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요. 이게 실행 직후의 행행법인입니까? 고의하람의 행행법인 아니에요.
뭐에 해당돼요? 준현행범인에 해당된다는 거. 현행범인이다 하면 틀립니다. 1km 떨어진 곳이니까요. 현행범인은 아닙니다. 근데 이 준현행범인에 해당된다는 거죠. 딱 나누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니언말에 현행범인으로 규정된 범죄 실행 직후인 자라는 것은 범죄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체포하는 자의 입장입니다. 체포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 한 글자가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제3자 입장 또는 일반인의 입장 이렇게 가도 틀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3자, 일반인 다 틀리고요. 체포를 당하는 자 틀립니다. 체포하는 자 입장에서 봤을 때 명백한 경우라는 거죠. 그 다음 D급번 검사 또는 사경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는 것은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필요한 지체함이 없이란 뜻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자, 리얼번 사경관이 피해자를 긴급 체포하기 위해서 달아난 피해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해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질 요지 체포 이후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을 반드시 미리 고지해야 된다. 틀렸죠. 이 경우에는 제압한대의 지체 없이 고지하면 되는 거죠. 미연번 검사가 긴급 체포한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구속영장을 발받지 못한 때 즉시 석방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발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한다. 뭐 옳은 거죠. 자, 3번 영장실질심사 이거는 높을 겁니다. 그렇지 않네요. 67. 자, 한번 보죠. 자, 미체포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사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신문할 수 있다. 틀렸죠. 영장실질심사는 필요적입니다. 신문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신문길의 판사는 구속사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신문하고 검사비는 신문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을 함에 있어서 판사는 공모의 분리신문 이건 옳은 거죠. 그 다음 3번에 피해자에 대한 신문 절차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옳은 거죠. 일반인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한다 해도 틀려요. 자,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신문할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는 직권을 변호인 선정하는 거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1심까지 옳은 거죠. 이렇게 정답률이 낮을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4번 압수수색 4번 볼까요? 4번은 85입니다. 85. 자, 볼까요? 기억번에 사경관이 형사소송법 215조 2항 규정에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하였더라도 추후 피해자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 제출 동의서를 받았다면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죠. 여러분. 위법하게 압수해놓고 임의 제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위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자, 이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획득한 2차 증거 또한 전부 다 증거로 못하는 거죠. 미연번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검사 사경관은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어떻습니까? 현행범인 체포 현장이나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도 임의 제출물을 압수했다면 영장을 사후에 발부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임의 제출물 압수는 사전 사후 전부 다 영장이 필요 없으니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만약에 압수했다면 사후영장이 필요해요. 그렇죠?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의 경우에도 사후영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미 제출된 물건을 압수했다면 사후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D급번 검사 또는 사경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다가 필요하여 그 집행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한 경우 법관에게 보고하고 제출해야 한다. 아니죠. 여러분 이건 기소 이후의 수사활동으로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소 이후에 강제수사는 안 돼요. 임의수사가 되는 거죠. 근데 강제수사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도 허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그쵸?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이 집행기관의 활동입니다. 그 집행할 때 뭐 칼 두고 저항한다거나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면 이때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한데 요거는 수사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했죠. 기소 이후에 지금 대물적 강제수사를 했습니다.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요. 제출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리얼번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에 관리 책임자 영장을 제시했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는 거다. 개별 지시입니다.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돼요. 자, 미연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영장 집행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 이미지 등 형태로 사용 사미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원칙 허용된다? 틀렸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죠. 자, 비협번. 피압성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자, 강박을 등을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박을 받는 등의 사유 없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해서 환부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건 뭔데요? 환부 청구권은 공권입니다. 공권은 사적 처분이 자유롭지 못해요. 포기를 해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따라서 환부 청구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니까요. 환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됐죠? 자, 5번에 검사 사경관의 수사 준칙인데 심야 조사 및 장시간 조사 반드시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은 정답률이 40입니다. 이건 조금 정리를 좀 해두세요. 심야 조사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4회분 할 때 또 수사 준칙에 대해서 충분히 나올 법한 내용들 이제 수사 종결 부분으로 가서 또 다음 4회분에 쭉 제시할 테니까요. 한 이 정도 뭐 다음 4회분까지 해서 이런 정리를 하시면 수사 준칙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또 마지막에 최종 마무리할 때 또 수사 준칙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하면 될 겁니다. 자, 5번. 심해조사 기억권요. 사경반은 조사신문 면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건 관계를 조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 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 총 조사시간 12, 실제 조사시간 8시간. 미연번 검사 또는 사경관은 사건 관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게 심야 조사죠.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진행할 수 있다. 아니죠. 언제까지요? 자정 이전까지입니다. 자정 이전까지. 자, 디귿번 검사 또는 사경관은 피해자를 체포한 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자, 심야조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영장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조사가 가능합니다. 옳은 거예요. 그 다음 10번에 검사 또는 사경관은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경관의 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때 심야조사 할 수가 있다. 예, 옳습니다. 심야조사 가능한 경우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연번 사경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 또는 사건 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2시간이에요. 1시간 아닙니다. 자, 비협번 사경관은 피해자나 사건 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12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조사할 수 없다. 아닙니다. 8시간입니다. 8시간. 8시간. 자, 6번요. 예, 증거보전. 6번은 73. 증거보전 이 주제는 뭐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어렵지 않은 주제인데요. 다음번에는 더 높이세요, 여러분들. 물론 뭐 다음번에는 내질 않겠지만. 검사, 피고인, 피해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할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압수수색, 검정, 정인신문,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검사, 피고인, 피해자 또는 변호인 1회 공판기일 전입니다. 기소전 하면 틀려요. 자, 압수수색, 검정, 정인신문, 감정입니다. 이 사이에 피의자 신문, 피고인 신문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이번에 범죄 사유 없어서는 아니다의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경우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진술 번복에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됐네요. 어떻습니까? 판사에게 정인신문 청구할 수 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죠. 진술 번복의 염려를 이유로 수당 정인신문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진술 번복의 염려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증거보전 절차에 작성된 정인신문 조서 중 정인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던 피고인이 당사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신한 전제하에 반대신문한 내용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3일 1조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반대신문한 내용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미리 보전이 필요한 증인의 증언이 아니니까 이거는 아예 311조에 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4번에
증거보전 청구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당정인신문은 불복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증거보전 청구 기각 결정은 3일의 항고로 불복 가능합니다. 자, 7번 증거법. 자, 1번에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가법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 이건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증명이죠. 우리 특가법에 가면은 횡령한 금액에 따라서 특가법이 적용되고 더 가중처벌되니까요. 예, 횡령한 재물의 가액은 구성요건 요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엄격한 증명입니다. 2번. 피고인이 범죄 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이때는 고의는 뭐 목적과 함께 불법 영득의 의사 이런 것들은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죠. 내심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 이걸 바로 직접 증명하기 어렵고요. 간접 사실,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로운 증명이 아닙니다. 엄격한 증명인데 고의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 이를 바로 직접 증명하기 어렵고요. 간접 사실,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3번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특신 상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거고요. 4번에 자, 이거는 315조 3호 어떻습니까? 315조 3호 보험사기 의견이죠. 이거는 의견 표시 문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15조 틀렸습니다. 자, 8번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력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1번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일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 한정해서 증거를 할 수 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검사 피신조서도 내용 인정이죠. 사경과 동일합니다. 7번은 예, 7번은 예, 정답이 높네요. 자, 1번 옳은 거고요. 2번에 315조 사망은 형법 총칙의 공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됩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뭐 나올 것 같고요. 이런 형태의 그 답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3번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표현에 대해서 검사위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표현의 법정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정립이 부정된다. 그렇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 인정이죠. 내용 인정. 당해 피고인이 하는 겁니다. 당해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면 아무리 원질자가 승립의 진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증거력이 부정되죠. 4번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검사위에서 한 사경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승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315조 상해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사경 피해자 신문조서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는 314조가 적용돼야 안 돼요. 314조도 적용 안 됩니다. 왜?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정하는 거니까요. 자,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314조는 안 되죠. 자, 9번 자백. 9번 볼까요? 9번 73입니다. 자백이란 이 주제는 정답이 좀 더 높으셔야 됩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요소로 당한 장기와 기망, 기타. 자, 이것은 자백 배제 법칙이고요. 그 다음 뒤에 자백 보강 법칙 이야기니까 옳은 겁니다. 자, 2번 피고인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댄 피의자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 임의성을 다투면서 허위 자백이라 다투는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임의로 자유로운 심정으로요 임의로 된 것이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임의성의 다툼이 있을 때 자유로운 심정으로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되죠. 자, 3번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310조는 자백 보강 법칙 이야기인데요. 피고인의 자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범행을 자인한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보강 증거 될 수 없어요. 왜? 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은 아니지만 보강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증거가 되는데요. 결국 피고인이 자백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독립 증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3번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자, 4번에 기록상 진술 증거의 임의성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력이 없는 진술 증거는 자, 임의성이 없다면 동의를 해도 증거를 못하는 거죠.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가 없다.
자, 위수정은 여러분 거기에 자, 탄핵 증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죠. 요거 하고 요거는 뭔데요? 여기 위수정이고 자백 배제 법칙이죠. 이거는 절대적 배제입니다. 따라서 증거 동의도 안 되고 탄핵 증거도 안 돼요. 전문 증거. 자, 전문 증거. 요것은 증거 동의 대상도 되고 탄핵 증거도 쓸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쓰기 없습니다. 이건 증거 동의도 안 되고 탄핵 증거도 안 됩니다. 자, 10번. 전문 증거. 자, 보험 사기. 자, 이것은 315조 3호.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번에 갑이 진술 당시 술에 취해서 횡설 수술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갑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 테이프입니다. 이거는 횡설 수술했다는 것, 요걸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전문 증거가 아니죠. 진술자의 심리적, 정신적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니까요.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자, 3번에 정보통신망 공포심 불안감. 자, 이건 전무법칙이 적용될 예지는 없다. 옳은 거죠. 4번에 성폭력 피해 아동이 보육교사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 어머니에게 전한 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그 내용을 사법경찰관 면전에 진술하여 작성한 진술서는 이른바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증거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3.1조 4항 및 3.1조 2항의 요건을 구비하면 증언 인정된다. 아니죠. 이건 뭔데요? 피해 아동 보육교사 진술한 내용을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전하고, 자, 그러니까 아동이 보육교사에게, 보육교사는 다시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진술을 사경이 조서를 작성했으니까 뭔데요? 그렇죠. 여기 애가 있고 보육교사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험자죠. 전문 재전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니까 증거 동의밖에 방법이 없어요. 방금 이게 옳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교사를 바로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조서를 작성했을 때 요거는 이제 316조 2항 그 다음 312조 4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기본적인 틀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 다음 11번에 10번의 정답률이 77입니다. 11번은 70이네요. 자, 11번에 수사 종결에 대한 내용. 자, 사법경찰관 고소고발 사건에 포함하여 범죄를 사한 때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가지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송치엔 송부죠. 2번 사경관은 고소고발 사건에 포함하여 범죄를 사한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 증거물을 송부합니다. 예, 송치가 빠지고요.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는 거죠. 3번에 사경관은 고소고발 사건 포함하여 범죄를 사한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그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사망한 경우에는 배직형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다. 뭐 옳은 겁니다. 이제 4번에 사경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아닙니다.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며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사준칙이 형소법 이야기네. 이거는 형소법.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또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2번. 갑이 공무원 을에게 이 12번은 요 정답이 되게 낮아요. 그 49입니다. 갑이 공무원 을에게 1,000만 원 제공하였다는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갑의 직장 동료인 병으로부터 갑이 을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라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갑과를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공판정에 출석한 병은 일체 정언을 거부하였고 일관되게 범행 부인하던 갑이 심경을 변화를 일으켜 뇌물 공여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을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설명요. 자, 1번 수생검전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해서 수된 것으로 족하여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옳은 거죠. 이렇게 한번 줘봤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례형 문제에 이번에도 40번 문제가 그렇게 나왔죠. 마지막에 형법하고 소송법이 결합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변시의 문제를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형법 지문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 이것도 여러분 뭐 수레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제된 지문이죠. 이런 것들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유의 문제는 40번에다가 좀 분류를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1번 옳은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법에서 다 하시는 것이니까요. 자, 2번에 갑이 공판장에 산 자백은 병에 대한 참고인 진술서 가운데 갑이 을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라는 진술 내용으로 보강할 수 있다. 갑이 공판장에 산 자백은 병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가운데 갑이 을에게 뇌물을 주었다라고 내게 말했다라는 진술 내용으로 보강할 수 있다. 안 되죠, 이건. 그 다음에 3번에 갑이 공판장에 산 자백은 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갑이 공판장에 산 자백은 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공판장에 산 자백은 을의 혐의에 대해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4번에 변론 분리 후에 갑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같은 경우는 변론을 분리하면 증인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갑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받은 을이 저에게 기아에게 받은 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경우에 을의 위 진술 내용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생겨졌음이 증명된 때 316이랑 자 피고인의 말을 옮긴 거죠. 지금 을이 피고인이니까요. 피고인의 말을 옮기는 거니까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지금 요정사실이죠. 그쵸? 그러니까 310조 1항에 특신상태만 있으면 되는 거죠. 특신상태 이를 증거할 수 있다. 옳은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방금 그 문제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번 문제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한번 정리해 보세요. 10분 뒤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